유럽 군사력 판도가 조용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분단국가 한국,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주변국에 흔들려온 폴란드였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가 만나면서 독일, 프랑스도 긴장하는 군사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병사를 지키는 무기라는 한국의 철학이 유럽의 무기 시장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알리차 바르텍입니다. 폴란드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비판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특히 외국산 무기 도입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훑어보는데 폴란드 국방부의 보도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이라고? 무기 강국이라고 하기엔 역사가 너무 짧은 나라 아닌가? 첫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무기 산업에서 유럽은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한국은 고작 몇십 년의 경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과거에 유럽산 무기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뒷돈 스캔들을 취재한 경험이 있어서 외산 무기 도입은 그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에디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코즐로프스키 편집장님, 한국 무기 도입건에 대해 파헤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르텍, 또 음모론이야? 그냥 좋은 거래였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유럽산보다 좋을 리가 없어요. 가격을 깎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코즐로프스키 편집장은 한숨을 쉬더니 책상 위 서류를 넘겨봤어요. 그래, 증명해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출장 승인해 줄 테니. 저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바로 그날 저녁 국방부에 취재 요청을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기사의 방향은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어요. 한국산 무기 도입의 실체 기술력보다 가격? 이란 제목으로 말이죠. 메일을 보내고 며칠 뒤 놀랍게도 국방부에서 바로 승인 답변이 왔습니다. 보통은 몇 주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달랐어요. 국방부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취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지? 숨길 게 없다는 건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사를 준비하는 건가? 의심은 더 깊어졌죠. 그래도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 더 명확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취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공보관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바르텍 기자님, 다음 주에 한국산 장비 운용 부대의 시범 훈련이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보통 이런 군사 훈련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실제 훈련 중 장비의 성능을 볼 수 있다면 문제점도 더 선명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좋습니다. 훈련 현장에 동행하고 싶네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취재 노트에 질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실전 훈련 중 고장은 없었는지, 부품 수급은 원활한지, 유럽산 대비 조작성은 어떤지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굵게 적었어요. 한국산 무기 정말로 믿을 만한가? 당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건 이 취재가 저의 오랜 관점을 뒤흔들 첫 단추가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취재 당일 아침 일찍 국방부 공보관 얀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흐린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것 같았지만 다행히 우산을 챙겨왔어요. 카메라와 노트북, 녹음기까지 꼼꼼히 점검했죠. 바르텍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얀의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아했어요. 보통 공보관들은 기자들, 특히 저 같은 비판적인 기자들 앞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 말이죠. 특별하다니요? 그냥 일반적인 훈련 아닌가요? 오늘은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그리고 FA-50 훈련기까지 한국산 장비들이 총출동하는 날입니다. 작전 통합 훈련이죠. 놀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훈련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더구나 신규 도입 장비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니. 정말 자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사일까요?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얀이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관람대에서 지켜보시다가
오후에는 직접 K2 전차도 시승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직접 시승이요? 그것까진 안 해도 되는데요. 아, 기자님께서 현장 체험을 중요시한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장비의 성능을 체감하시면 도움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현장을 중요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 계산된 행보였습니다. 아마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해 놓은 장비들을 보여주겠지 하고 생각했죠.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비는 오지 않고 오히려 더워졌어요. 멀리서 K2 전차의 위용이 보였습니다. 검은 외형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죠. 저기 보이시죠? 우리 군인들이 아침부터 장비 점검 중입니다. 얀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비복을 입은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여주기식 행사라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군인들은 땀을 흘리며 실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에게 인터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질문이든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얀의 자신감에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었어요. 보통은 이런 질문은 피해달라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첫 번째로 만난 군인은 K9 자주포 조종수였습니다. 젊어 보이는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 장비 실제 운용해보니 어떤가요? 고장은 자주 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고장 이야기를 끌어내려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성이 유럽산보다 훨씬 뛰어나요. 엔진룸 접근성이 좋고 고장 진단 시스템도 직관적이라 빠르게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비 부품 수급은요? 한국에서 가져와야 할 텐데. 그게 놀라운 점인데요. 예비 부품 도입 속도가 유럽제보다 빠릅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생산 가능한 부품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군인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어요. 물론 초기에는 적응이 필요했다거나 매뉴얼 번역이 부족했다 같은 불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K2 전차 시승 시간이 왔습니다. 거대한 철제 덩어리 앞에 서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탑승한 전차의 조종수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기자님, 안전벨트 꼭 매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릴게요.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내부 통신 시스템도 선명했고 조작 반응 속도도 빨랐어요. 이 전차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종수에게 물었습니다. 생존성입니다. 이 장비는 승무원을 살리기 위해 설계됐어요. 다른 나라 전차들과 달라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승무원을 살리기 위해. 무기라는 게 결국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장비는 살리기 위한 철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훈련장을 떠날 때쯤 제 머릿속에 있던 기사 초안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 생각보다 꽤 진지하게 쓰이고 있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사 초안은 여전히 성능은 인정, 신뢰는 아직이라는 회의적인 톤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이틀째 저는 국방부가 마련한 또 다른 일정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발사 시험을 참관하는 일정이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한 훈련장은 전날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실제 발사 시험이니 당연한 일이겠죠. 안전 브리핑을 듣고 보호 장비를 착용했어요. 귀마개를 끼니 주변 소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5분 후 발사 시작합니다. 모든 인원 대피 지역으로 이동해주세요.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우리는 지정된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투명한 강화유리 너머로 천무 발사대가 보였어요. 발사 지휘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3, 2, 1 발사. 순간 하늘을 가르는 불꽃이 보였고 이어서 귀마개를 뚫고 들어오는 우렁찬 폭발음. 연속으로 발사되는 로켓들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광경은 경이로웠어요. 12발의 로켓이 20초 만에 모두 발사되었고 원거리에 설치된 모니터로 타격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중률 100%입니다. 모든 로켓 정상 작동 확인. 지휘관의 목소리에 주변 군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사실 발사 전에는 아마 몇 발은 불발탄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발사 후 현장 점검이 끝나고 시스템 운용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명중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용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밀 유도 시스템 덕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장비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는 이 시스템을 100% 신뢰합니다. 한국산 장비들은 작동할 거야가 아니라 작동한다는 확신을 주거든요. 흥미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다른 국가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느낀 건 이 장비들은 현장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전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느낌이랄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현장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한국은 여전히 휴전 중인 나라니까요. 평화로운 유럽과는 달리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에서 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오후에는 K9 자주포 정비 현장을 참관했어요. 대형 경납고 안에서 여러 대의 자주포가 정비 중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폴란드 정비사들이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여기 상주하나요? 정비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초기 2년간은 상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가르치고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맞는 정비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무기 도입 방식과는 달랐어요. 보통은 장비를 사고 짧은 교육 후에는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정비 자율성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비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3년 내에 우리 폴란드 기술자들만으로 모든 정비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하나는 국방부가 보여주기식으로 최상의 상황만 연출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정말로 한국산 무기가 생각보다 뛰어날 가능성.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신뢰는 아직이라는 문구가 조금 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국방부 공보관 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르텍 기자님, 다음 주에 한국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박람회에 우리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혹시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국이요? 네,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현지 방산업체들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한국에서 직접 그들의 방산 시스템을 볼 수 있다면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테니까요. 좋습니다. 꼭 가보고 싶네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취재는 이제부터야.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차이.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나라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까지 이동하는 동안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이 끊임없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이곳이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일어선 나라라니. 함께 온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이 감탄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드문 사례죠. 첫날은 한국 국방부 주최 환영 만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였지만 의외로 분위기는 딱딱하지 않았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은 폴란드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한화방산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하자 한화 측 관계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바르텍 기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시설을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공장 투어는 K9 자주포 생산 라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생산 라인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한화 측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모듈형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각 국가별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폴란드용 K9은 여기서 기본 플랫폼을 만들고 일부 모듈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설계했죠.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술까지 공유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결국 폴란드가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단기적 판매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중요시해요. 한국도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현대로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K2 전차의 탄생지였죠. 연구소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바르텍 기자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기밀이 아닌 이상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첨단 시뮬레이션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병사 보호 시스템 테스트 구역이었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요? 우리는 무기를 만들기 전에 이 장비가 지킬 사람부터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승무원의 생존성을 테스트해요. 승무원이 살아남아야 장비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철학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모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에겐 필연적인 선택이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니까요. 휴전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무기가 아니라 생존 수단이 필요했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폴란드와 비슷하게 강대국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 침략의 역사. 그런 관점에서 보니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일정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모든 방위 산업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연구소 입구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민간 기업들과는 다른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연구소장은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바르텍 기자님, 우리 연구소는 한국 방위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서 미래 기술의 씨앗이 싹트죠. 연구소 내부 투어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기술 설명회는 충분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작전 환경 맞춤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무기를 수출할 때 그 나라의 지형, 기후, 작전 환경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폴란드의 경우 유럽의 추운 겨울과 숲이 많은 지형을 고려해 K2PL 모델을 특별히 설계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은 있는 그대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완전히 맞춤형 접근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현지 환경에 맞지 않는 장비는 결국 더 많은 정비 비용과 심할 경우 전투 실패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내 기업의 설계 철학과 체계적 운영 방식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싸고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젠 거의 모든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그들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방한 일정 사흘째 한국-폴란드 방위산업 협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형 컨퍼런스홀에는 양국의 군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언론석에 앉아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첫 발표는 한국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발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제공하는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이는 현지 맞춤형 군수, 교육, 정비 패키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폴란드에 맞춤화된 토탈 패키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군이 그 장비를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는 거였죠. 이어진 발표에서 한화방산 대표는 K9 자주포의 폴란드 현지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년 내에 폴란드 내 부품 조달 비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건 놀라운 발표였어요. 보통 외국산 무기는 부품 대부분을 원재 조국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세미나장 로비에서 한 한국 방산업체 임원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기술 이전 정책,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지향합니다. 폴란드가 자체 방위 역량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한국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린 같은 지정학적 도전을 마주한 국가니까요.
오후 세션에서는 기술 협력에 관한 더 구체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K2PL 전차의 폴란드형 모델화 과정에 관한 발표였어요. 발표자는 폴란드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게 설계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공식 보도 자료와 함께 받은 자료집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폴란드형 모델화 과정 보고서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거기엔 단순한 기술 사양뿐만 아니라 폴란드 군의 요구사항과 작전 환경을 분석한 세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방식이잖아.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폴란드 기자로서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어요. 이건 수입국 중심이 아니라 공동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냥 아시아의 신흥무기 수출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뭔가 다른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한국방위사업청이 주최한 갈라 디너에 참석했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편안했어요. 식사 중에 옆자리에 앉은 한국국방연구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철학이 특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역사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수백 년간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방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폴란드의 역사와 묘하게 겹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도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수백 년간 침략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건가요? 우리도 처음엔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시켰죠. 이제는 우리가 그 경험을 나눌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폴란드처럼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나라와는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의 바탕을 둔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존을 위한 연대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작성한 기사 초안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품었던 의심과 비판적 시각은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건 그냥 무기 거래가 아니야.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취재 노트, 인터뷰 녹음본, 사진들. 이 모든 것이 처음 품었던 의구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 처음 마음먹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기사를 쓴다는 건 기자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한 가지 관점을 오래 유지해온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진실을 전달하는 게 제 임무였죠. 바르샤바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편집장 코즐로프스키가 제 모습을 보고 반겼어요. 바르텍, 어땠어? 예상대로 뭔가 나왔어? 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요. 편집장의 표정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의미지? 기사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완전히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기자가 되라고 항상 말했잖아. 자네가 본 걸 써. 마감은 이틀 후야. 사무실 내 제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취재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기사의 개요를 잡기 시작했어요. 원래의 제목 한국산 무기 도입의 실체 기술력보다 가격? 은 즉시 삭제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어를 넘어서 우리가 잘못 봐온 한국 무기. 글을 쓰면서 지난 2주간의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만난 군인들의 이야기, 한국 방위산업 현장에서 본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철학. 이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물론 장점만 쓰진 않았어요. 초기 도입 과정에서의 언어적 장벽, 일부 부품의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객관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톤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비판적 시각에서 균형 잡힌,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로 말이죠.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발행되었어요. 제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NS에서는 제 기사에 대한 댓글이 폭주했어요.
일부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제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르텍, 당신은 항상 외국산 무기에 비판적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뭔가 받은 게 있나요? 솔직히 그런 비판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 취재 사진들과 인터뷰 내용으로 제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그건 현실이었으니까요.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응이 뜨겁네. 하지만 좋은 기사였어, 바르텍. 진실을 쓴 것에 자부심을 가져.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이번 취재로요. 그게 좋은 기자의 자세지. 변하지 않는 시각으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후속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이번엔 한국의 방위산업 철학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제는 무기 그 자체보다 그 무기를 만들게 된 철학과 역사가 더 궁금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폴란드 독자들도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하며 제 노트북에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방패의 철학, 한국이 폴란드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제 저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두 나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품었던 의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였죠. 추가 인터뷰 요청에 응한 한국 국방기획실 관계자 김 박사와의 만남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그와 화상 통화를 연결했어요. 바르텍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엔 많이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느끼며 생각이 바뀌었죠. 김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격할까 보다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먼저 고민하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 역시 생존을 위해 싸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무기 설계에도 반영되나요? 물론이죠. 우리는 무기를 설계할 때 병사 보호 중심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사용자를 가장 잘 보호하는 무기라고 믿거든요. 김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의 방위산업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LIGNX1, 한화시스템 같은 기관들이 병사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장비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님께서 보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통화를 끊고 난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하는 모든 나라에 통하는 보편적인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기사만으론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카메라를 들기로 했죠.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산업 협력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편집장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을 때 그는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어요. 이건 좋은 아이디어야, 바르텍. 표면적인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적, 철학적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야.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K2PL 전차가 생산되는 폴란드 현지 공장이었어요. 이제는 처음과 달리 친숙한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공장 내부는 바쁘게 움직이는 기술자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와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르텍 기자님, 다시 오셨군요. 프로젝트 책임자 마렉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이번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요.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현지화 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폴란드의 전차가 되어가고 있죠. 촬영을 하면서 저는 제 이름이 폴란드 군사 전문 블로그와 해외 군사 포럼에서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제가 시각을 바꾼 것이 화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한국-폴란드 공동방산 세미나의 좌담 패널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군사 전문 기자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세미나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비판적인 기사를 쓰러 갔던 것이 어떻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을 위해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저 취재하러 갔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국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 시선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말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카메라가 꺼진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의심과 비판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두 나라 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전달하는 역할로 발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워온 두 나라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철학이 있었죠. 세미나를 앞두고 저는 발표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제 기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국방산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